시간에는 조선의 왕 선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선조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아무래도 이제 임진왜란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또 마침 올해가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420주년이 되는 해이죠. 그래서 임진왜란을 극복한 왕 선조. 그러나 선조는 이런 이면 이외에도 그 목릉성세라고 해가지고 선조 시대에 가장 쟁쟁한 학자들이 많이 배출돼요. 이황이라든가 이이라든가 뭐 유성룡, 이산해, 정철 등 그런 시대이기도 했고, 또 우리 선조 시대는 당쟁이 처음 시작된 시대로 또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조 시대의 이런 정치사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임진왜란이라는 최대의 국난 시기의 선조의 역할들, 그리고 또 목릉성세라고 해서 상당한 그 학자들이 배출했던 이 선조 시대, 이런 점을 중심으로 이 선조 시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조하면 아무래도 뭐 임진왜란 또 당쟁의 시작 이런 키워드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또 선조는 기록이 있어요. 조선의 왕 중에서 최초로 이 방계 출신으로 왕이 된 인물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까지 뭐 왕자의 난이라든가 뭐 세조의 왕위 찬탈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적 변수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적장자 출신이 연이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뭐 정비나 최소한 계비 출신의 왕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선조 같은 경우는 선조의 아버지인 덕훈군이라는 인물이 바로 중종의 후궁인 창빈 안씨의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선조의 뿌리에는 후궁 출신의 어머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가, 이렇게 선조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이 조선 중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점차적으로 이 적장자 출신의 왕자가 계속 사라지는, 그 출산율이 사실 뚝 떨어지는 그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명종에게도 세자인 순혜세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10대 요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소위 뭐 정비든 계비든 그 사이에서 왕자가 없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결국 왕실에서 가장 그럼 그 괜찮은 인물을 뽑아 보니까 바로 이제 항렬은 또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 명종 다음에 항렬의 왕자들을 살펴보니까 덕훈군의 아들들이 그래도 괜찮더라. 그래서 덕훈군의 아들 중에도 하원군, 하릉군, 하성군이라고 세 왕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성군, 바로 이 사람이 선조입니다. 가장 똑똑하다라고 해서 후계자로 이제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도 있는데요. 그 어릴 때 요 왕자들의 어떤 총명함이라든가 자질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 명종이 익성관이라고 해서 왕이 평상시에 쓰는 그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성관을 주면서 이거 누가 한번 써보지 않겠느냐 하니까 바로 하성군이 이거는 왕만이 쓰는 것인데 어떻게 제가 쓰겠습니까? 라고 해서 아주 어린 나이에도 상당히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명종이 상당히 이런 종친들의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왕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종친들을 가르쳤던 그 스승들이 대부분 하성군이 가장 능력이 뛰어납니다라는 그런 건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세 번째 아들이죠. 덕훈군의 세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1567년이고, 이 선조의 즉위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면, 선조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훈구파, 역사 속에서 훈구파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훈구파 시대에 또 하나 이 당시의 정치를 특징짓는 요소가 외척 정치, 척신 정치라는 용어인데, 이것은 1565년 문정왕후가 사망하면서 완전히 또 청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훈구파 세력의 그 소멸, 외척 정치의 청산이 되었던 이런 시대에 선조가 즉위를 했고, 그럼
다음 시대로 가는 그런 정치적 키워드는 뭔가? 바로 살림 정치의 시대의 서막이 열립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서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실 건데, 조선시대에는 16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16세기를 특징 짓는 정치적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화죠. 1498년에 무오사화, 1504년 갑자사화, 1519년 기묘사화, 1545년 을사사화 이르기까지 거의 16세기 50여 년간을 장식했던 사화의 시대가 종식이 되고, 그러면 본격적인 살인파 정치의 시대가 열리는 그 과도기에 외적 정치의 시대. 1545년 을사사화 이후에 권력을 잡은 윤원형 세력하고 특히 문정왕후가 외적 전성시대를 열어요. 그러다가 이 여걸 문정왕후가 1565년에 사망하면서 완전히 이 외적 정치는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조는 즉위와 더불어 본인 스스로도 반개 출신의 왕이라는 일정한 컴플렉스도 있고 해서 이제 새로운 사회 정치 세력으로 성장한 살인파들을 적극적으로 정계에 등용을 시켜서 이들에게 큰 역할을 맡기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선조 시대는 흔히 살인 정치 시대라고 할 만큼 쟁쟁한 살인파 학자들이 대거 정계에 진출을 해요. 그래서 선조는 즉위와 더불어도 그 당시에 영남권에서 가장 명망 있는 평가를 받고 있던 학자인 태계 이황과 남명 조식 이런 사람들을 이제 등장을 시켜가지고 이들에게 전국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흐름 같은 것도 질문하면서 이황이라든가 조식뿐만이 아니라 이 선조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학자 율곡이라든가 유송룡, 이산해, 정철, 윤두수, 박순, 성원 이르기까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대거 이제 진출을 해서 그야말로 학문과 문화의 꽃을 피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조의 왕릉을 목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선조 시대 쟁쟁한 학자가 배출되었던 시대를 일컫는 용어로 목릉 성세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살인들이 본격적인 정치 진출은 한편으로는 또 이들 간의 치열한 정쟁을 수반을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파들이 훈구파에 맞서 싸울 때는 같이 한 배를 타거든요. 살인파라는 공속의식도 강했고 서로 간의 어떤 동료의식도 관했던 데 비해서 살인파들이 이제 선조 즉위 이후에 일선 정계에 등장하자 이제 정치 권력은 한정이 되어 있죠. 관직이라는 이런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관직을 둘러싸고 살인파 내부의 정치 분열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당정의 시대 또는 붕당 정치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공동의 적이 있었던 훈구파라는 공동의 비판 세력이 있었을 때는 함께 저항을 했지만 이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이제 당이 갈려지는 당쟁의 시대가 연출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초의 분당은 동인과 서인의 분당으로 선조 8년인 1575년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제 요 동서분당의 가장 원인이 되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조 전랑직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관리들의 인사권을 실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관직인 이조 전랑직, 이조 정랑과 자랑을 포함하는 그런 직책인데 이조 전랑직은 상당히 중요한 부서예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를 맡은 부서가 아주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리고 요 특징은 이조 전랑직은 자대제예요.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청구를 해줄 수 있는데 원래 여기 이조 전랑직을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맡고 있었는데 이런 김효원이 맡고 있었던 이조 전랑직을 둘러싸고 요것을 관직을 어느 쪽에서 노리냐 하면은 심의겸이 동생인 심충겸이라는 사람이 요 이조 전랑직을 상당히 이제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김효원의 입장에서는 이조 전랑직이라는 것은 외척의 손에 다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또
요 심의겸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 명종의 왕비였던 인수나무 심씨의 인척이요, 인척. 이제 본격적으로 외척 정치를 청산하고 사림 정치의 시대를 연 마당에 다시 이조 전랑과 같은 핵심 요직을 외척에게 넘길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편 세력들은 김효원에게 동조하면서 동인이 되고, 반면에 비록 그 심의겸 세력이 심의겸을 추종하는 세력들, 즉 그래도 외척에게도 그런 이조 전랑직을 맡겠다. 특히 심의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어려울 때 비록 외척이었지만 뭔가 이런 살인파들에게 도움을 많이 준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양심 있는 일부 외척은 등용을 해도 된다라는 입장을 보인 세력이 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인이나 서인이라는 용어는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지금의 동대문 근처인 건천동에 살았고, 그리고 이 심의겸이라는 인물이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서쪽인 정릉 쪽에 살아서 서인. 그래서 동인이나 서인이란 말은 후대 이 사람들의 지역 근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붙여진 용어다라는 점,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이것도 현재까지 이어지죠. 지금도 우리 현대 정치인 중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일컬어 상도동계, 김대중 대통령을 일컬어 동교동계, 김대중 대통령 일산으로 이사 가셔도 그냥 동교동계라고 그랬었죠. 그죠? 그리고 혹시 아시는 분은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해서는 청부동계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지역구를 가지고 무슨 파를 나눴는데, 조선시대 당쟁의 시작도 지역 명칭을 가지고 동인, 서인으로 나눴다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 역사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분당은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는데, 이때 주로 동인에 포함되었던 사람들은 좀 더 지방 사람들이 많았어요. 영남학파라 그래가지고 영남 지역에서 진출했던 살인파 학자들이 동인에 많이 포진을 했고,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 소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기호학파라고 하는데, 기호학파의 학자들은 서인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래서 동인하면 대체적으로 학문의 영수가 퇴계 이황이라든가 남명 조식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영남학파의 중심에 섰고, 율곡이라든가 우계 성원, 송강 정철 이런 사람들의 문화에 있었던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서인의 중심에 서면서 동인과 서인의 분당이 1575년에 최초로 갈려지고, 이후에 동인과 서인들은 정치적 사안마다 사상꺾은 대립하면서 소위 당쟁의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분당 정치, 당쟁 이것이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일제시대부터 해서 한 1970, 80년대까지도 당쟁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였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서로 당을 갈려서 싸운다라는, 대립하고 투쟁한다라는 성격의 당쟁에서 1980년대 이후로는 너무 당쟁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당쟁이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도 많다. 그래서 학자들이 나름대로 학문적 신념에 의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당쟁의 시대에 오히려 이런 책을 제피지 않기 위해서, 약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보다 더 훌륭한 정책들을 베풀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공존했다는 의미에서 붕당 정치라는 용어를 쓰자라는 이런 주장이 제기되면서 당쟁과 붕당 정치가 함께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 어디 딱 정해줄 수는 없는 거지만, 학자에 따라서 좀 더 부정적인 면을 부각을 시킬 때는 당쟁이라는 용어로, 이 붕당 정치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때는 붕당 정치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정도만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선조 때의 동인과 서인의 분당은 또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1589년 선조 22년에 요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립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1589년에 일어났던 기축 옥사라는 사건입니다.
1589년이 기축년이어서 기축옥사라고 하는데 요 사건의 발단이 된 거는 아마 학생들 기억할 겁니다. 정여립이라는 인물이 이 중심에 있어요. 정여립 영모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1589년에 정여립의 영모를 알리는 한 장의 보고서가 이제 조정에 올라오면서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정여립의 체포에 나섰고 정여립은 결국 진안의 죽도라는 섬에서 자결을 합니다. 그러나 이 후폭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 정여립과 뭐 편지를 교환한 사람, 정여립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동조했던 사람을 대거의 처형시키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1589년에 일어난 기축옥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럼 정여립의 포인트가 있느냐 하면 정여립은 그 당시 왕조 국가에 있어서 상당히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좀 튄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하는 공물인데 어떻게 왕만이 이걸 가질 수 있느냐 뭐 이런 주장도 펴기도 하고 군주 세습제를 부인하는 이런 용어도 뭐 심심찮게 터뜨리는 등 상당히 뭐 좋게 보면 시대를 앞서간 그런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여립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영모를 꾀하면 완전히 왕조 교체까지도 한다. 그래서 그런 위험 인물을 사실은 먼저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미 이 사람은 자결했지만 그 동조자들로 연루되었던 사람이 거의 1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대창극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여립이 동인의 중심 인물이었다라는 점하고 그래서 서인들은 이 사건을 소위 말해서 동인을 탄압하는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정여립은 원래 율곡이의 문화였습니다. 율곡이는 서인의 학문적 용수거든요. 원래 서인이었다가 동인으로 전향한 사람이에요. 뭐 지금도 그런 경우 좀 있습니다만 당적 바꾸고 이런 사람 약간 괘씸죄에도 해당하죠. 그러니까 서인의 입장에서는 더 미운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 기축옥사 같은 경우도 서인의 핵심 인물인 정철이 수사 책임자가 됐을 때 엄청나게 이 사건을 확대해 나가면서 많은 연루자들을 처벌해 나가요. 그러니까 동인에게 희생자가 많았는데 특히 동인 중에서도 남명조식의 학자들, 남명조식 학파라 그래가지고 남명조식의 문인들에게서 이 정여립 영모 사건에 연루자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최영경이라든가 뭐 유종지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퇴계 이양의 수제자였던 유성룡 같은 인물은 이 기축옥사에 대해서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동인인데 왜 유성룡 당신이 좀 그래도 명망도 있고 이런 사람이 이런 거 정철 같은 사람 좀 말려서 수사를 조금 축소해야지 왜 이렇게 심하게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유성룡의 입장에서는 별로 퇴계학파, 유성룡은 퇴계의 수제자거든요. 퇴계학파의 제자들은 별 피해도 없고 해서 조금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기축옥사의 여파로 인해서 이 동인 중에서 퇴계학파하고 남명학파가 서로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계학파의 학자들은 남인이 되고 그리고 조식학파의 학자들은 주로 남명학파라고 합니다. 남명학파의 학자들은 결국 북인이 됩니다. 우리 지금도 보면 그렇죠, 그죠? 정치권에서 보면 이렇게 뭐 같은 당내에서도 또 그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1589년에 기축옥사가 잘 보여주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조시대는 1575년에 동서분당의 시작, 1589년에 남북분당에 이르기까지 당쟁이 처음 시작되고 본격화되면서 이 정파 간의 치열한 대립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거는 역으로 해석하면 그만큼 이제 학파를 모집단으로 하는 정파가 형성되면서 자신들의 입장과 정책을 아주 본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학문적인 축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학파마다 쟁쟁한 학자 또는 정객들이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인의 율곡이, 우계송원, 송강, 정철, 윤두수, 조헌 이런 인물이 배출되는가 하면 동인에서는 동인 중에서 다시 분립되었을 때는 남인에 있어서는 유성룡이라든가 정경세, 북인에 있어서는 정인홍이라든가 이산해
이발 이런 사람들이 연이어 출연하면서 그야말로 이 학자들이 아주 그 쟁패하는 그런 시대를 연출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조하면 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임진왜란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가 마침 임진왜란 420주년이 되는 해여서 아마도 각종 행사들이 많이 이제 열릴 것으로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 이순신 장군이 저 바다를 지켰던 한산도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의병장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이런 곳곳에서는 아마 임진왜란을 기념하는 다양한 그 행사라든가 뭐 이런 그 의미를 또 확인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분명히 전개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선조하고 임진왜란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선조하고 임진왜란을 이야기할 때 일본의 또 전국시대를 통일한 인물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인 거죠.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랜 기간 혼란을 거듭했던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그 영웅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나서는 뭔가 이제 그 내부의 혼란도 수습하고 이 외부의 정복 활동을 벌여서 자신의 입지를 부각시키려고 했죠. 그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조선에서도 전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웃 나라의 어떤 인물이 최고 정상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미국 대통령이 뭐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당연히 신경을 쓰는 거고 지금 중국의 후진타오 뭐 국가주석 대신에 시진핑 뭐 국가주석이 이제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러면 거기에 당연히 신경을 쓰는 거고 북한에 최근에 김정은이 이제 김정일을 이어서 최고 통치자가 됐다 이러면 당연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그 정세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통신사를 보내는 겁니다. 봐서 저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고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해서 1590년에 그 조선통신사로 김성일과 황용기를 각각 그 정사와 부사로 삼아 통신사로 보냅니다. 보내서 한번 그 당시에 그 일본의 정세라든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성향 같은 거 이런 거를 파악을 하게 하는 거죠. 지금 일본 도쿄까지 한 2시간이면 3시간이면 가죠. 갑니다마는 그 당시에 정말 6개월이나 걸리는 고된 여정입니다. 서울을 출발을 해가지고 저 문경 세제를 넘어서 부산으로 해서 다시 배를 타고 대마도까지 가서 또 배를 타고 또 일본에서도 계속 해로라든가 육로를 통해서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있는 그 일본까지 가는 그 일본 통신사의 행로 거기에 참여했던 김성일과 황용길이 보고를 했던 때가 1591년 3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1년 전입니다. 그 조선통신사들이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달라요. 먼저 황용길이라는 인물은 저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을 보니까 분명히 뭔가 전쟁을 도발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이더라. 우리가 뭔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입장이었고 반면에 그 김성일의 입장은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보니까 뭐 얼굴형이 서목 지수 형상인데 저 별로 뭐 전쟁 일으킬 위인 감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그런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엇갈린 보고를 합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뭔가 준비하고 긴장을 요하는 그런 보고보다는 좀 편한 보고를 좀 듣기가 편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오히려 김성일의 보고가 더 이제 채택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선조를 비롯한 조선 정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런 국면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임진왜란을 맞기 직전에 대부분 별로 이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던 시기에 유일하게 정말 제대로 된 준비를 했던 인물이 바로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은 극적으로 당시에 원래는 이순신 형의 친구입니다. 유성룡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이순신이라는 이름도 이런 것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중국의 성인이 요순 시절 그러죠. 요순우를 성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형님이 요신, 이순신 장군 순신, 그 다음에 동생 우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신입니다. 그 형인 요신의 친구가 유성룡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성룡이 파격적으로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에 임명하면서 딱 임진왜란 1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 군사들도 이거 전쟁에 대한 별다른 위협도 없고 이런 시기에 이순신은 오자마자 무기 점검하고 막 아주 신경을 쓰거든요. 군비도 점검하고 군사 훈련도 시키고 소위 말해서 이 거북선과 같은 이런 배 같은 걸 주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니까 당시 군사들 입장에서는 아주 소위 좀 까칠한 장군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계속 준비를 해나가고 군법도 엄격히 적용을 합니다. 난중일기 보면 이순신 장군이 해이해진 군사들한테 그냥 직접 매질하고 이런 장면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야말로 이순신 장군은 연전연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세계적으로도 기록입니다. 이렇게 불패의 신화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정말 딱 한 번 지휘권 넘겼을 때 원균 장군은 대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이 정말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임은 분명하다. 1592년 왜적들이 바로 이제 부산에 1592년 4월 13일입니다. 상륙을 해가지고 파죽지서로 서울까지 점령을 해요. 잘 알다시피 문경세제 같은 데서 신립 장군이 이끌던 그 군사들이 탕금대 전투에서 대패를 하면서 4월 30일 불과 보름여 만에 서울을 점령합니다. 선조 어떤 입장을 취했죠? 결국은 신하들의 건의를 받는 형식이지만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서울을 떠나가지고 평양을 거쳐 피난지도 어디입니까? 의주로까지 갑니다. 의주. 웬만하면 중국으로 가겠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최고의 지도자가 가장 그 국경 지역까지 피난을 갔다라는 이런 상황들은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아주 그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분명히 제공했을 겁니다. 그래서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가는 동시에 명나라에게 원군을 요청을 하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그 역사상에서 우리가 위기에 몰렸을 때 해외에 병력을 이제 참전을 요청하는 거. 우리 6.25 전쟁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죠? 유엔군이 들어왔죠. 또 반대로 우리나라가 파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월남전 파병이라든가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병과 같은 우리 쪽에서 파병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역시 이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바로 이 임진왜란 때는 명나라 군대의 실제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결국 서울을 탈환하는데도 일정한 명군이 기여를 한 점은 분명합니다만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외국군의 이 파병군들이 완전히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만 일한다. 이러지는 또 않다는 것을 명나라 군대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임진왜란 때 조선에 참전한 명나라 군대들이 뭐 당시에 우리의 뭐 가축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뭐 싹쓸이하고 또 일부 명나라 군인들은 장사만 하려는 그런 국리를 가해가지고 이 조선의 백성을 분노하게 했다라는 이런 그 이야기도 연려실기술과 같은 야사에 많이 기록이 됩니다. 심지어는 왜군은 얼렛빛, 명군은 참빛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명나라 군대가 한번 주둔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가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싹쓸이 해갔다는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은 명나라의 원군이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해요. 결국 명나라 군대의 참전으로 인해서 일본과의 강화 회담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잠시 전쟁이 소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조도 다시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가져온 또 여파 중에 하나는 조선의 이런 궁궐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건물이 다 이제 불타고 사라집니다. 이때 조선을 상징하는 궁궐이었던 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할 것 없이 다 이제 잿더미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선조가 있을 데가 없어요. 잠시 이제 피난 생활을 했다가 서울로 돌아왔을 때 있을 곳이 없으니까 정릉동 행궁에서 임시적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선조 때 선조왕이라는 경우 우리가 보면 임진왜란 때 여러 가지 그 이순신과의 갈등, 특히 곽재호와 같은 의병장과도 상당한 갈등을 일으켰어요. 임진왜란 때 우리가 그 전쟁을 승리로 일으킨 대표적인 요인이 그 의병의 활약, 곽재호라든가 뭐 조헌이라든가 뭐 많은 의병장들이 나오죠. 전라도 지역에는 뭐 고경명이라든가 특히 경상우도 지역, 지금의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많은 그 의병들이 일어나서 결국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요. 그런데 이 의병장들하고도 선조가 갈등을 빚어가지고 나중에 곽재호 같은 사람은 결국 그 현풍의 빚을 산에 숨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 곽재호와 같은 인물에게 대해서는 계속 기찰 정치라 그래가지고 계속 이 감시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이 전쟁 영웅 이순신 또 한때는 그 관직에서 완전히 이제 파직이 되고 뭐 그 옥살이하는 그런 경우도 벌어졌고 그 심지어는 이순신이 그렇게 큰 공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평가는 실록 기록 같은 거 보면 오히려 우리가 패장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고 있는 원균하고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이런 장면도 나와요. 그리고 실제 선조가 임진왜란의 1등 공신을 책봉할 때도 선무공신이라고 해서 전쟁터에서 직접 싸운 인물들보다는 선조를 따라 피난을 갔던 호송공신이라고 해서 호송공신은 86명이고 선무공신은 18명에 불과해요. 이런 전쟁의 공로를 오히려 자신과 함께 피난 간 사람, 특히 명나라와의 외교에 주력한 이런 인물에게 높이 평가한 것,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조라는 왕을 또 했을 때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를 이끌어왔던 이런 외교적인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선조가 했던 대표적인 외교적 노력이 종계변무라 해서 이전까지 명나라의 법전인 대명회전이라는 책에는 태조 이성계의 선계가 누구로 돼 있냐면은 고려시대의 권신인 이님의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왕실의 체면에서 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조선 건국 이래로 명나라의 사신을 보내가 이것 좀 고쳐달라. 이거 왕실 계보가 잘못됐다라고 계속 고쳐줄 것을 요구했지만 명나라에서는 매우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요. 한편으로 보면 이걸 가지고 계속 빨리 이거를 처리해 주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조선의 이런 외교적인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뭔가 이 명나라 자신들의 우월적인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던 것도 같아요. 계속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선조 때 가서 윤두수라든가 이산해 또 역관 홍순원 등의 노력으로 종계변무에 성공을 합니다. 선조가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광국공신이라 그래가지고 공신의 칭호도 부여를 해주는데 이 선조라는
왕 때 이루어진 이 종계 변모의 성공이라든가 임진왜란 때의 명군을 결국 참전시킨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선조의 공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당시에 선조 시대를 함께 활동했던 뭐 윤두수라든가 이덕형, 이항복, 나름대로 이 외교 전문가들이 상당히 이제 그 배출이 되었어요. 이런 선조 시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릉성세라 그래가지고 아주 문장과 외교, 학문에 뛰어난 이런 아주 능력 있는 학자들이 다수 배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 성공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왕이 과연 어떻게 처신을,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왕의 처신이라든가 전쟁 영웅들에 대한 포상의 문제, 또 외교 활동에 있어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 당연히 장단점 다 나타났습니다, 선조. 그래서 우리는 결국 역사에서 이 선조 시대에 보여준 장점은 개성을 하고 그 단점들은 극복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한번 역사에게 배우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전랑직, 이조 정랑과 자랑을 포함하는 그런 직책인데, 이조 전랑직은 상당히 중요한 부서예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를 맡은 부서가 아주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리고 요 특징은 이조 전랑직은 자대제예요. 그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청구를 해줄 수 있는데, 원래 여기 그 이조 전랑직을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맡고 있었는데, 이런 김효원이 맡고 있었던 이조 전랑직을 둘러싸고 요것을 관직을 어느 쪽에서 노리냐 하면은 심의겸이 동생인 심충겸이라는 사람이 요 이조 전랑직을 상당히 이제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김효원의 입장에서는 이조 전랑직이라는 것은 외척의 손에 다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또 요 심의겸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 명종의 왕비였던 인수나무 심씨의 인척이에요, 인척. 이제 본격적으로 외척 정치를 청산하고 사림 정치의 시대를 연 마당에 다시 이조 전랑과 같은 핵심 요직을 외척에게 넘길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편 세력들은 김효원에게 동조하면서 동인이 되고, 반면에 비록 그 심의겸 세력이, 심의겸을 추종하는 세력들, 즉 그래도 외척에게도 그런 이조 전랑직을 맡게 된다. 특히 심의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어려울 때 비록 외척이었지만 뭔가 이런 살인파들에게 도움을 많이 준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양심 있는 일부 외척은 등용을 해도 된다라는 입장을 보인 세력이 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인이나 서인이라는 용어는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지금의 동대문 근처인 건천동에 살았고, 그리고 이 심의겸이라는 인물이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서쪽인 정릉 쪽에 살아서 서인. 그래서 동인이나 서인이란 말은 후대 이 사람들의 지역 근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붙여진 용어다라는 점,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이런 것도 이것도 현재까지 이어지죠.
지금도 우리 현대 정치인 중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일컬어 상도동계, 김대중 대통령을 일컬어 동교동계, 김대중 대통령 일산으로 이사 가셔도 그냥 동교동계라고 그랬었죠. 그죠? 그리고 뭐 혹시 아시는 분은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해서는 청무동계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지역구를 가지고 무슨 파를 나눴는데 조선시대 당쟁의 시작도 지역 명칭을 가지고 동인, 서인으로 나눴다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 역사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분당은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는데 이때 주로 동인에 포함되었던 사람들은 좀 더 지방 사람들이 많았어요. 영남학파라 그래가지고 영남 지역에서 진출했던 살인파 학자들이 동인에 많이 포진을 했고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 소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기호학파라고 하는데 기호학파의 학자들은 서인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래서 동인하면 대체적으로 학문의 영수가 퇴계 이황이라든가 남명 조식 같은 이런 사람 기록이 있어요. 조선의 왕 중에서 최초로 이 방계 출신으로 왕이 된 인물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까지 뭐 왕자의 난이라든가 뭐 세조의 왕위 찬탈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적 변수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적장자 출신이 연이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뭐 정비나 최소한 계비 출신의 왕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선조 같은 경우는 선조의 아버지인 덕훈군이라는 인물이 바로 중종의 후궁인 창빈 안씨의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선조의 뿌리에는 후궁 출신의 어머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가 이렇게 선조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이 조선 중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점차적으로 이 적장자 출신의 왕자가 계속 사라지는 그 출산율이 사실 뚝 떨어지는 그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명종에게도 세자인 순혜세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10대 요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위 뭐 정비든 계비든 그 사이에서 왕자가 없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결국 왕실에서 가장 그럼 괜찮은 인물을 뽑아 보니까 바로 이제 항렬은 또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 명종 다음에 항렬의 왕자들을 살펴보니까 덕훈군의 아들들이 그래도 괜찮더라. 그래서 덕훈군의 아들 중에도 하원군, 하릉군, 하성군이라고 세 왕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성군 바로 이 사람이 선조입니다. 가장 똑똑하다라고 해서 후계자로 이제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도 있는데요. 어릴 때 요 왕자들의 어떤 총명함이라든가 자질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명종이 익성관이라고 해서 왕이 평상시에 쓰는 그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성관을 주면서 이거 누가 한번 써보지 않겠느냐 하니까 바로 하성군이 이거는 왕만이 쓰는 것인데 어떻게 제가 쓰겠습니까? 라고 해서 아주 어린 나이에도 상당히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명종이 상당히 이런 종친들의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왕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종친들을 가르쳤던 그 스승들이 대부분 하성군이 가장 능력이 뛰어납니다라는 그런 건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세 번째 아들이죠. 덕훈군의 세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1567년이고 이 선조의 즉위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면 선조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훈구파, 역사 속에서 훈구파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훈구파 시대에 또 하나 이 당시의 정치를 특징짓는 요소가 외척 정치, 척신 정치라는 용어인데 이것은 1565년 문정왕후가 사망하면서 완전히 또 청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훈구파 세력의 그 소멸, 외척 정치의 청산이 되었던 이런 시대에 선조가 즉위를 했고 그럼 다음 시대로 가는 그런 정치적 키워드는 뭔가? 바로 살림 정치의 시대의 서막이 열립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서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실 건데 조선시대에는 16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16세기를 특징짓는 정치적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화죠. 1498년에 무오사화, 1504년 갑자사화, 1519년 기묘사화, 1545년 을사사화 이르기까지
거의 16세기 50여 년간을 장식했던 사화의 시대가 종식이 되고 그러면 본격적인 살인파 정치의 시대가 열리는 그 과도기에 외적 정치의 시대. 1545년 을사사화 이후에 권력을 잡은 윤원형 세력하고 특히 문정왕후가 외적 전성시대를 열어요. 그러다가 이 여걸 문정왕후가 1565년에 사망하면서 완전히 이 외적 정치는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조는 즉위와 더불어 본인 스스로도 반개 출신의 왕이라는 일정한 컴플렉스도 있고 해서 이제 새로운 그 사회 정치 세력으로 성장한 살인파들을 적극적으로 정계에 등용을 시켜서 이들에게 큰 역할을 맡기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선조 시대는 흔히 살인 정치 시대라고 할 만큼 쟁쟁한 살인파 학자들이 대거 정계에 진출을 해요. 그래서 선조는 즉위와 더불어도 그 당시에 영남권에서 가장 명망 있는 평가를 받고 있던 학자인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 이런 사람들을 이제 등장을 시켜가지고 이들에게 전국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흐름 같은 것도 질문하면서 이황이라든가 조식뿐만이 아니라 이 선조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학자 율곡이라든가 유송룡, 이산해, 정철, 윤두수, 박순, 성원 이르기까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대거 이제 진출을 해서 그야말로 학문과 문화의 꽃을 피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조의 왕릉을 목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선조 시대 쟁쟁한 학자가 배출되었던 시대를 일컫는 용어로 목릉성세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살인들이 본격적인 정치 진출은 한편으로는 또 이들 간의 치열한 정쟁을 수반을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파들이 훈구파에 맞서 싸울 때는 같이 한 배를 타거든요. 살인파라는 공속의식도 강했고 서로 간의 어떤 동료의식도 관했던 데 비해서 살인파들이 이제 선조 즉위 이후에 일선 정계에 등장하자 이제 정치 권력은 한정이 되어 있죠. 관직이라는 이런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관직을 둘러싸고 살인파 내부의 정치 분열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당정의 시대 또는 붕당 정치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공동의 적이 있었던 훈구파라는 공동의 비판 세력이 있었을 때는 함께 저항을 했지만 이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이제 당이 갈려지는 당쟁의 시대가 연출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초의 분당은 동인과 서인의 분당으로 선조 8년인 1575년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제 요 동서분당의 가장 원인이 되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조 전랑직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관리들의 인사권을 실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관직인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왕 선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선조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아무래도 이제 임진왜란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또 마침 올해가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420주년이 되는 해이죠. 그래서 임진왜란을 극복한 왕 선조. 그러나 선조는 이런 이면 이외에도 그 목릉성세라고 해가지고 선조 시대에 가장 쟁쟁한 학자들이 많이 배출돼요. 이황이라든가 이이라든가 뭐 유성룡, 이산해, 정철 등 그런 시대이기도 했고 또 우리 선조 시대는 당쟁이 처음 시작된 시대로 또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조 시대의 이런 정치사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임진왜란이라는 최대의 국난 시기의 선조의 역할들 그리고 또 목릉성세라고 해서 상당한 그 학자들이 배출했던 이 선조 시대 이런 점을 중심으로 이 선조 시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조하면 아무래도 뭐 임진왜란 또 당쟁의 시작 이런 키워드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또 선조는 기들이 영남학파의 중심에 섰고 율곡이라든가 우계 성원, 송강 정철 이런 사람들의 문화에 있었던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서인의 중심에 서면서 동인과 서인의 분당이 1575년에 최초로 갈려지고 이후에 동인과 서인들은 정치적 사안마다 사상꺾은 대립하면서 소위 당쟁의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분당 정치, 당쟁 이것이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일제시대부터 해서 한 1970, 80년대까지도 당쟁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였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서로 당을 갈려서 싸운다라는 대립하고 투쟁한다라는 성격의 당쟁에서 1980년대 이후로는 너무 당쟁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당쟁이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도 많다. 그래서 학자들이 나름대로 학문적 신념에 의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당쟁의 시대에 오히려 뭐 이런 책을 제피지 않기 위해서 약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보다 더 훌륭한 정책들을 베풀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공존했다는 의미에서 붕당정치라는 용어를 쓰자라는 이런 주장이 제기되면서 당쟁과 붕당정치가 함께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 어디 딱 뭐 정해줄 수는 없는 거지만 학자에 따라서 좀 더 부정적인 면을 부각을 시킬 때는 당쟁이라는 용어로 이 붕당정치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때는 붕당정치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정도만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선조 때의 동인과 서인의 분당은 또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1589년 선조 22년에 요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립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1589년에 일어났던 기축옥사라는 사건입니다. 1589년이 기축년이어서 기축옥사라고 하는데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거는 아마 학생들 기억할 겁니다. 정여립이라는 인물이 이 중심에 있어요. 정여립 영모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1589년에 정여립의 영모를 알리는 한 장의 보고서가 이제 조정에 올라오면서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정여립의 체포에 나섰고 정여립은 결국 진안의 죽도라는 섬에서 자결을 합니다. 그러나 이 후폭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 정여립과 뭐 편지를 교환한 사람, 정여립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동조했던 사람을 대거의 처형시키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1589년에 일어난 기축옥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럼 정여립의 포인트가 있느냐 하면
정열입은 그 당시 왕조 국가에 있어서 상당히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좀 튄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하는 곡물인데 어떻게 왕만이 이걸 가질 수 있느냐, 뭐 이런 주장도 펴기도 하고, 군주 세습제를 부인하는 이런 용어도 뭐 심심찮게 터뜨리는 등 상당히 뭐 좋게 보면 시대를 앞서간 그런 혁명